안녕하십니까. 전학택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2020년 제1회 수질환경 산업기사 최근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을 보시게 되면 유속이 3m/s인 물이 안지름이 400mm, 길이가 100m인 주체율 관내를 흐른다고 할 때 맨닝 공식을 이용해서 동수경사를 계산하시오. 단 망관 기준 관의 조도 계수는 0.01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망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물이 가득 차서 흘러가는 상태를 망관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맨닝 공식은 상당히 시험에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맨닝 공식에서 유속 구하는 식을 보시면 n분의 1 곱하기 r의 3분의 2성 곱하기 i의 2분의 1성으로 나타내죠. 자, 여기서 n이라는 것은 관의 조도계수, r이라는 것은 경심, i라는 것은 기울기를 뜻합니다. 그리고 단위는 m/s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경심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경심을 계산을 하는데 경심 S라는 것은 자, 아래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면적에서 윤변의 길이를 나눠줘요. 자, 그럼 여기서 윤변의 길이라는 것은 물이 접촉되는 변의 길이거든요. 따라서 사각형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사각형은 수로를 기준을 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경심 S라는 것은 자, 폭이 있고 수도가 되겠죠. 면적이 B 곱하기 H, 그리고 물이 접하는 변의 길이는 BH가 되니까 B 플러스 2H가 사각형에서 경심이 되는 거예요. 자, 반면에 원형이라고 하면 직경티가 있는 거죠. 따라서 경심에서는 면적은 4분의 파이 D의 제곱, 윤변의 길이는 원의 둘레가 되니까 원의 둘레는 우리가 원주 길이라고 그러죠. 따라서 파이 D.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4분의 D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문제 조건에서 여러분들 직경이 주어졌을 때 경심하는 4분의 D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문제에서 안지름이 400mm니까 0.4m가 되겠죠. 따라서 경심은 0.1m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동수경사를 사용해서 I라는 기울기를 계산을 해요. 자, 그러기 위해서 유속이 3m/s입니다. 자, 그리고 N이라는 조도계수가 지금 0.01입니다. 자, 그리고 경심이 0.1m죠. 따라서 0.1m의 3분의 2성, 그리고 I의 2분의 1성.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산을 했을 때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3m/s에서 이 값을 나눠줘요. 자, 그런 다음에 2분의 1성을 없애기 위해서 맞은변에 제곱을 취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i를 계산하시면 0.02가 나옵니다. 그러면 동수경사를 퍼밀, 다시 말해서 천분율로 계산하시오 그랬으니까 10의 3승을 곱하게 되면 i는 2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만약에 퍼센트로 계산하라 그러면 곱하기 100을 하시면 돼요. 반면에 퍼밀은 천분율이기 때문에 곱하기 10의 3승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것을 꼭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래서 1번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원형이나 사각형에서 여러분들 경심을 계산하는 게 가장 핵심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맨닝 공식을 이용해서 유속 구하는 문제가 자주 나오니까 맨닝 공식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 2번을 보시게 되면 포도당은 글루코스라고 하죠. 포도당 100kg인 용액이 있다. 혐기성분에 시에 생성되는 이론적인 메탄의 양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분해 반응식에서 포도당을 여러분들이 분해를 했을 때 호기성 분해라는 것은 산소가 있는 상태에서 분해되는 거죠. 따라서 호기성 분해를 시키게 되면 CO2와 H2O로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탄소가 6개니까 CO2 앞에 6이 오는 거죠. H가 12개니까 H2O 앞에 2분의 11이니까 6이 오는 거죠. 자, 그리고 산소 계산하면 2개짜리가 6개, 12개, 1개짜리가 6개, 그러면 18개가 있어요. 따라서 여기에 먼저 6개를 줘. 그럼 12개가 O2 앞에 오니까 2분의 12는 6이 되는 거죠. 호기성 분해요. 자, 반면에 혐기성 분해를 하게 되면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분해하는 것을 혐기성 상태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CO2와 CH4가 발생하죠. 따라서 탄소가 6개니까 반반씩 나눠져요. 그럼 3개, 3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게 되면 자, 먼저
우리가 포도당의 분자량을 계산하면 탄소의 원자량이 10이죠. 12짜리가 6개. 그리고 H의 원자량이 1짜리가 12개. 그리고 산소 16짜리가 6개가 있어요. 따라서 180이 되죠. 그래서 180kg일 때 발생하는 메탄을 최적으로 발생하라고 그러죠. 그러면 3개가 있으니까 3 곱하기 22.4m의 삼성일 때 100kg에 해당하는 메탄의 최적을 X라고 놓으면 대각선으로 곱해서 X가 있는 항으로 나눠주면 37.33m의 삼성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값을 계산했을 때 지금처럼 kg을 사용하게 되면 계수 곱하기 분자량, 최적을 사용했을 때는 계수 곱하기 기체 상태의 최적은 모든 물질에 대해서 22.4로 동일한 값을 가지죠. 그래서 kg 단위를 사용하게 되면 22.4 단위의 미터의 삼성의 단위를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3번에 보시게 되면 유량이 2만 미터의 삼성퍼대이고 BOD의 농도가 180mg/L인 하수를 활성설러치법으로 처리한다. 폭기조에서 3m의 삼성퍼세크로 공기를 공급하고 BOD의 제거 효율이 85%이다. 이때 1kg의 BOD 제거에 소모되는 산소량을 계산하시오. 단 공기 중에서 산소 함유율은 20 V/V%, 부피 %라고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BOD 제거량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유량이 얼마냐 하면 2만 미터의 삼성퍼대예요. 자, 이 중에서 BOD의 농도가 지금 180mg/L죠. 자, 지금 kg/m의 삼성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얼마를 곱하느냐면 10의 마이너스 3성을 곱해주면 돼요. 어디에? mg/L에. 그러면 180mg/L가 0.18 kg/m의 삼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BOD의 제거율이 몇 %냐면 85%가 제거됐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제거되는 양을 계산하니까, 그러니까 제거되는 양이라는 것은 제거된 BOD 농도 곱하기 유량을 곱하는 거죠. 따라서 85%, 0.85를 곱하면 제거되는 BOD는 3060kg/day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공급 공기량을 계산을 해요. 그러면 공급 공기량은 폭기조에 3m의 삼성퍼세크로 공기를 공급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시간 단위를 day로 고쳐요. 그러면 1시간은 3600초, 그리고 하루는 24시간을 보정을 하면 하루에 공급하는 공기량이 25만 9,200m의 삼성퍼데이라는 값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소모되는 산소량을 계산을 하게 되면 하루에 폭기하는 우리가 공기량을 계산을 했잖아요. 25만 9,200m의 삼성퍼데이라고. 자, 그러면 이 공기를 우리가 산소로 전환을 해요. 공기를 산소로. 그러면 공기를 100%라고 놨을 때 산소가 지금 부피 비율로 몇 %라고 주어졌어요? 20%. 그래서 이 값이 지금 공기니까 대각선으로 공기를 주는 거예요. 그럼 공기가 100%, 산소는 20%. 그럼 공기량 없어지고 어떤 값으로 전환이 되죠? 공기가 산소 값으로 전환이 되죠. 자, 그리고 하루에 BOD의 제거량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3060kg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루의 BOD의 제거량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1kg BOD 1kg 제거 시 소모되는 산소량을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계산하시면 16.94m의 삼성 퍼 kg이라는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일단 여러분들이 공기량을 계산을 한 다음에 공급 공기량을 계산한 다음에 그 공급 공기량을 공급 산소량, 다시 말해 공급을 했다는 소리는 소모가 됐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소모되는 산소량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이 문제의 핵심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 단위 환산은 여러분들이 일상처럼 항상 단위 환산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mg/L를 kg/m의 삼성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얼마를 곱하죠? 10의 마이너스 3성을 곱한다는 것은 꼭 숙지를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mg/L라는 것은 ppm 그리고 g/m의 삼성과 같은 단위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4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4번에 보시면 5%의 고용물을 함유하는 2.4m의 삼성의 1차 설러지를 고용물의 농도가 8%가 되도록 농축시킬 때 설러지의 부피를 계산하시오. 단 설러지의 비중은 1.0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설러지 공식에서 가장 기본적인 설러지 공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로 함수율로 주어지니까 V1 곱하기 100-P1은 V2 곱하기 100-P2가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셀러지 공식이에요. 근데 문제 조건에서 함수율이 안 주어지고 고형물로 주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0-P1이라는 것은 TS1, 그리고 100-P2라는 것은 TS2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설러지를 처리한다는 것은 수분을 제거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수분을 제거하는 방법이 농축, 건조, 탈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건조 전, 건조 후, 탈수 전, 탈수 후, 농축 전, 농축 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지금은 5%의 고용물이 뭐가 되는 거죠? TS1이 되는 거죠. 그리고 2.3m의 삼성이 V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고형물의 농도가 8%가 되도록 했어요. 그럼 TS2가 되는 거죠. 이때 설러지 부피 V2를 계산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 자체가 함수율로 주어졌을 때 우리가 설러지 공식, 그리고 고형물로 주어졌을 때 설러지 공식은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V1이 2.3m의 삼성, TS1이 5%, 그리고 TS2가 8%, V2를 정리해서 계산하시면 1.5m의 삼성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문제 5번을 보겠습니다. 자, 유입수의 SS가 50mg/L이고 반송설러지 농도가 1000mg/L, MLSS 농도가 3000mg/L일 때 반송률을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그럼 가장 기본적으로 반송비를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자, 활성설러지법에서 반송비 R을 계산을 하면 MLSS 마이너스 유입수의 SS 나누기 SSR 마이너스 MLSS로 계산을 하죠. 자, 여기에서 SSR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죠? SVI분의 10의 육성으로 나타낼 수 있죠. 왜? SVI를 계산했을 때 SSR분의 10의 육성으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SSR은 SSW와 같은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식 자체를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식으로 쓰면 SSI는 보통 생략을 하죠. 무시한다는 말이 있으면 MLSS 나누기 SVI분의 10의 육성 마이너스 MLSS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 식을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반송비라는 것은. 만약 이 식을 기억을 한 다음에 문제 조건에서 SVI가 없고 SSR이 나와 있으면 이 값을 SSR로 바꿔서 사용하면 되거든요. 왜? 이 식을 우리가 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바꿔도 관계없고 여러분들 편한 식으로 나타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반송률 퍼센트로 계산하시고 그러면 곱하기 100을 하면 반송비에 곱하기 100을 하면 반송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 자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식 자체를 정확하게 정립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만큼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식을 정확하게 정립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또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가 있거든요. 자, 따라서 대입을 보시면 MLSS라는 값이 3000mg/L입니다. 자, 그리고 유입수의 SS가 주어졌어요. 50mg/L. 자, 그리고 SSR 반송 설러지 농도가 1000mg/L. 그리고 MLSS가 3000mg/L. 따라서 계산을 하시면 반송비가 나오고 여기에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반송율이라는 값이 나오는 거죠. 그만큼 지금 식 자체를 제가 정립했던 이 식 자체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가장 기본식, 모든 식은 가장 기본식에서 시작하는 거죠. 가장 기본식에서 유입수의 SS를 무시한다는 말이 나와 있으면 SSI를 생략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SSR 대신에 SVI가 주어지면 SSR 대신에 SVI분의 10의 육성으로 바꿔서 대입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니까 꼭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6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6번에 보면 FACL3를 응집제로 사용해서 처리했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주어진 반응식을 완성하시오. FACL3와 CaHCO3,2를 반응을 시키는 거죠. 자, 그리고 FACL3 20mg/L을 주입하였을 때 소요되는 알칼리도를 계산하시오. F의 원자량은 56, Cl의 원자량은 35.5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반응식을 여러분들이 봐야 되겠죠, 그죠? 자, 반응식을 나타냈을 때 지금 여러분들 보면
FeCl3에서 Fe는 플러스 이온, Cl은 마이너스 이온이거든요. Fe가 3가예요. 그래서 Cl이 3개가 붙은 거거든요. 자, 그리고 CA가 2 플러스짜리고 HCO3가 마이너스 1가짜리거든요. 그래서 칼슘이 2 플러스니까 HCO3가 2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합을 했을 때 어떻게 결합을 해야 되죠? 자, 여기서 먼저 FE가 플러스예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는 HCO3,2와 결합을 해야 되나요? 자, 여기서는 침강을 시키니까 침강이 되니까 침강살러지가 되면 수산화 처리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반응했을 때 OH, 산소하고 HCO3 2에 있는 OH와 FE가 반응을 하는 거죠. 자, 따라서 FE가 3가니까 OH-가 몇 개? 3개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FeOH3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플러스와 또 마이너스가 돼 있는 여기서 칼슘은 또 뭐와 결합하죠? Cl과 결합하죠. 그래서 CaCl2가 나오고 나머지 CO2가 배출되는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FeCl3와 HCO3-를 우리가 계산을 해요. 그러면 자, FeCl3의 분자량을 계산해 보면 162.5g이에요. 따라서 2몰이 되니까 2 곱하기 162.5g일 때 HCO3-는 61g이죠. 그래서 6몰이 있으니까 6 곱하기 61g. 자, 그리고 FeCl3의 농도가 20mg/L예요. 따라서 X를 해서 X를 계산해주면 22.523mg/L가 나오죠. 자, 우리가 여기서 알카리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HCO3-를 기준을 잡는 거죠. 알카리도라는 것은 알카리성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알카리성을 띌 수 있는 이온이 CO3E-, HCO3-, OH-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HCO3-를 기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2.523mg/L를 HCO3- 지금 보면 HCO3-잖아요. 그럼 이 값을 알카리도의 기준 물질이 뭐예요? 알카리도의 기준 물질은 CaCO3라는 탄산칼슘이에요. 탄산칼슘은 몇 당량짜리죠? 2당량. 그래서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는 100g 나누기 2가 되니까 50g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22.523mg 뜨니까 미리노르말의 개념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1mq는 HCO3-가 분자량이 얼마죠? 자, H가 1, 탄소가 12, O가 16짜리가 3개. 그래서 61g이거든요. 따라서 61mg. 그러면 이 값을 CaCO3로 환산을 해요. 그래야지 알카리도가 되거든요. 그럼 CaCO3 1당량이 50g이니까 1mg 당량은 50mg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단위를 정리를 하고 이렇게 단위를 정리하면 mg/L, 다시 말해서 CaCO3로 환산된 18.46mg/L 있다는 알카리도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카리도나 경도라는 말을 이제 문제에서 주어지게 되면 반드시 CaCO3라는 탄산칼슘으로 전환을 해야지 알카리도나 경도라는 물질이 생성됩니다. 자, 그 이유는 알카리도와 경도를 기준을 했을 때 CaCO3라는 탄산칼슘을 기준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FeCl3와 CaHCO3-2가 반응하는 반응식을 여러분들이 완결시켜서 먼저 FeCl3 20mg/L에 해당하는 HCO3-에 대한 농도를 계산을 하는 거죠. 그리고 HCO3- 농도를 우리가 CaCO3의 농도로 전환을 해서 최종적으로 알카리도를 계산하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7번을 보겠습니다. CFSTR. 여기서 CFSTR이라는 것은 완전 혼합형 반응조죠. 완전 혼합형 반응조에서 물질을 분해해서 95%의 효율로 처리하고자 한다. 자, 이 물질을 1차 반응으로 분해되며 속도 상수는 0.05/hour. 자, 유입 유량은 300L/hour. 유입 농도가 150mg/L를 일정할 때 필요한 CFSTR의 부피를 계산하시오. 반응은 정상 상태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1차 반응식 알고 있잖아요. 그죠? 1차 반응식. 자, 1차 반응식은 ln C0분의 C2는 마이너스 K 곱하기 T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CFSTR이나 PFR.
CFSTR은 완전 혼합형 반응조, PFR이라는 것은 플러그 흐름 반응조예요. 그래서 반응조가 주어지면 이 식 자체를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 K 값만 바꿔주시면 돼요. 자, K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계산을 하죠? K라는 것은 Q 나누기 V, 그죠? 곱하기 T, K를 Q 나누기 V로 바꿔서 대입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CFSTR 플러그 반응조 중에서 K 상수가 주어질 때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식 Q 곱하기 C0-CT는 KV CT의 차수. 여기서 차수라는 것은 0.5차, 1차, 2차를 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돼요. 그럼 지금 반응조가 주어졌죠. 지금 CFSTR이라는 반응조가 주어졌어요. 그럼 두 개 중에 한 개를 쓰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문제 조건에서 K가 뭐가 되는 거죠? 속도 상수. 그래서 K 값이 주어졌으니까 어떤 식을 쓰는 거예요? 3번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1차 반응식이니까 CT의 차수는 1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초기 농도가 지금 얼마냐 하면 초기 농도가 150mg/L가 초기 농도예요. 그러면 CT라는 것은 95%가 제거됐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초기 농도 150mg/L에서 95%가 제거됐으니까 제거되지 않은 값은 몇 프로죠? 5%. 그래서 초기 농도 곱하기 0.05를 하셔도 되고 1-0.95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CT라는 값이 7.5mg/L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대입을 하면 Q라는 값은 300m/h, 초기 농도는 150, 그리고 CT는 7.5, 그리고 K가 0.05/h, 최적을 계산을 해야 되고 CT 값이 7.5mg/L가 되는 거죠. 따라서 V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서 계산하면 뭐가 될까요? 단위가 리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정답에서 미터의 3승으로 계산을 하시오 그랬으니까 미터의 3승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얼마를 곱하면 되나요? 10의 -3승을 곱하면 되겠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계산되는 값은 114m의 3승이라는 값이 산출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문제 7번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제가 정리를 한 1차 반응식이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해서 이 1차 반응식의 사용 용도를 정확하게 숙지를 하는 것이 이 문제를 푸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식 한 개를 외워서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것보다는 그 적용 방법 자체를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있는 게 유사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지 않고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8번, 수돗물의 분석 결과가 다음과 같다. 이 시료의 총 경도의 값을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칼슘이 420mg/L, 마그네슘이 58.4mg/L, Na+가 40.6mg/L, SO4-가 576mg/L예요. 그러면 경도를 계산하는 물질 알고 있죠? 칼슘, 마그네슘, 철, 망간, 스티론주.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칼슘과 마그네슘만 해당합니다. 자, 따라서 경도 구하는 공식 반드시 숙지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칼슘의 농도 나누기 칼슘 일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 20g 플러스 마그네슘의 농도, 마그네슘 일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 12g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50이라는 것은 뭐냐면 경도와 알카리도는 탄산칼슘을 기준하죠. 그래서 탄산칼슘이 CaCO3란 말이에요. 자, 탄산칼슘이 CaCO3인데 자, CaCO3는 보시다시피 칼슘이 2 플러스, CO3가 2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2당량짜리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2당량일 때 분자량이니까 분자량이 100이잖아요. 그러면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로 나타내려고 하면 100g 나누기 가수, 당량수, 그래서 50g이 되는 거죠. 따라서 기준물질이 우리가 경도의 기준물질이나 알카리도의 기준물질이 탄산칼슘이기 때문에 50g 1당량의 기준물질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로 나눠준 거예요. 자, 그러면 칼슘의 농도 420mg/L, 마그네슘의 농도 58.4mg/L를 대입해서 경도를 계산해 주시면 1293.33mg/L가 나오죠. 그래서 이 문제는 실제로 가장 단순하게 공식만 암기를 하고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알카리도와 경도 구하는 공식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 주셔서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을 복잡하게 풀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공식을 이용할 수 있는 문제는 공식을 이용해서 간단하고 정확하게 푸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자, 그리고 문제 9번을 보겠습니다. 어떤 생물의 물질 A에 대한 농축 계수가 10의 4승인 경우에 그 생물이 물질 A의 농도가 0.02mg/리 수중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물질 A의 체내 농도를 g/kg으로 계산하면 얼마인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농축 계수를 계산하는 식은 체내 농도에서 수중에서의 농도를 나눠줘요. 그러면 지금 여기 문제 조건에서 보면 체내 농도를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잖아요. 지금 보시면 그죠? 자, 체내 농도를 계산하는데 지금 농축 계수가 얼마가 되는 거죠? 농축 계수가 10의 4승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수중에서의 농도를 곱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물질의 지금 생물의 물질 A의 농도가 얼마냐면 0.02mg/kg이 되는 거죠. 왜 mg/kg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느냐 하면 단위 자체를 지금 여기서 2번을 보시게 되면 지금 체내에 있으니까 물의 비중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1.0이죠. 단위가 kg/L예요. 우리가 필요한 단위가 kg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농도가 0.02mg/L로 나와 있는데 여기 있는 리터를 kg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물의 비중을 사용하는 거죠. 따라서 리터를 kg으로 전환하니까 비중의 단위 중에서 kg과 리터를 가지고 있는 단위가 kg/L잖아요. 따라서 물의 비중은 1.0kg/L. 그래서 나누어주게 되면 리터가 없어지고 kg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0.02mg/kg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10의 4승이라는 우리가 체내 농도를 계산했을 때 농축계수와 수중에서의 농도를 곱하면 되니까 농축계수가 10의 4승 그리고 수중에서의 농도가 0.02mg/L. 그래서 mg/L를 물의 비중을 이용해서 mg/kg으로 고쳤어요. 자, 그런 다음에 g/kg으로 계산하시고 그랬으니까 mg을 g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얼마를 곱해주는 거죠? 10의 -3승을 곱해주는 거죠. 따라서 계산하시면 0.2g/kg이 되죠. 자, 이 문제의 핵심은 실제로 공식이 복잡한 것도 아니고 문제가 복잡한 것도 아닌데 단위 환산, 물의 비중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mg/L를 mg/kg으로 전환시키는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테스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단위 환산이 우리가 문제를 풀었을 때는 중요하죠. 따라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지 보다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문제 10번을 보겠습니다. 암모니아성 질소가 함유되어 있는 시료에 질산성 미생물이 있다. BOD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가? 감소, 그대로 증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랬어요. 자, 지금 암모니아성 질소가 함유되어 있는 시료에 질산성 미생물이 존재를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질산성 미생물이 존재했을 때 BOD의 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BOD의 변화는 증가하는 거죠.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질산화 박테리아에 의해서 NBOD가 척정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NBOD라는 게 뭐예요? 질소 BOD예요. 질소 BOD. 왜 질소 BOD냐 하면 질산성 미생물이 존재를 한다는 것은 질소 화물을 우리가 지금 질산화를 시키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질산화 박테리아에 의해서 질소 BOD가 되니까 NBOD가 척정되기 때문에 지금 BOD의 변화는 증가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1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농업용수의 수질 평가 시 사용되는 SAR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반드시 공식을 기술하시오 되어 있어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풀이도 나오고 이론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SAR이라는 나트륨 합착률을 나타내는 공식은 나트륨 이온과 칼슘 이온과 마그네슘 이 세 가지의 이온을 이용하죠. 따라서 나트륨 이온 나누기 칼슘 이온과 마그네슘 이온을 더해서 2로 나눠준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사용하는 이온의 단위는 뭐가 되는 거죠? 미리노르말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미리노르말이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죠? 자, 미리노르말이라는 것은 mg/L라는 농도에서 1당량에 해당하는 1mg 당량수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1mg 당량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SAR은 농업용수 수질평가 시 기준으로 사용하죠. 그리고 농업용수 중에 Na 플러스의 함유도가 증가하면 알카리성이 되고, 그리고 Ca 플러스와 Mg 플러스 등과 치환해서 투수성이 감소되면서 배수가 잘 되지 않고 통기성이 불량해진다. 자, 그리고 판정을 나타냈을 때 SAR 값이 0에서 10일 때는 영양이 적고, 그리고 SAR 값이 10에서 18은 중간 정도 영양, 그리고 18에서 26은 큰 영양, 그리고 26 이상은 아주 큰 영향을 나타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0에서 18 정도까지, 제일 좋은 거는 0에서 10 정도까지가 제일 적합하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산 문제로 나왔을 때도 공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농도를 계산을 한 다음에, 농도를 계산했을 때는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농도를 계산한 다음에 대입을 해서 나온 값을 판정을, 지금 이 데이터를 통해서 판정까지 하는 그런 경우로 문제가 주어지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12번에 보시게 되면, 자, 펜톤 산화법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돼 있어요. H2O2 과량 주입 시에 문제점 두 가지를 쓰시오 돼 있어요. 자, 펜톤 산화법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펜톤 산화, 그다음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폐수 중에 SO3E-가 존재했을 때 COD의 처리 효율과 그 이유를 쓰시오,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자, 펜톤 산화법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철 촉매를 과량으로 주입해서 H2O2라는 펜톤 시약을 서서히 주입을 한 다음에 OH-라는 강산화제를 만들어내죠. 그런 다음에 분해가 잘 되지 않는 남분해성 물질인 COD를 미생물로 분해가 잘 이루어지게 하는 BODU, 다시 말해서 BDCOD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펜톤 산화법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H2O2라는 펜톤 시약을 과량 주입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과량 주입이라는 것은 너무 많이 주입한다는 소리예요. 그럼 뭐가 많이 소모되죠? 당연히 시약이 많이 소모되죠. 따라서 약품 비용이 많이 소비되는 단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수산화철의 침전율이 감소하는 또 단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반면에 우리가 SO4E-가 존재했을 때 COD의 처리 효율을 나타냈어요. 그러면 지금 SO3E-가 존재를 한다는 소리는 이 SO3E-가 H2O2에 의해서 산화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남분해성 물질 자체가 H2O2가 실제로 보면 강산화제가 되는 거거든요. OH 라디칼로. 따라서 강산화제에서 산화가 이루어짐으로써 COD 자체가 감소하게 되는 거죠. COD라는 것은 남분해성 물질이니까. 자, 따라서 이렇게 COD가 감소한다는 뜻은 처리 효율이 어떻게 된다는 소리요? 증가한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처리 효율은 증가, 이렇게 서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여과의 방법에서는 완속여과법과 급속여과법이 있죠. 자, 완속여과법의 주요 메커니즘을 세 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험에서는 완속여과법에 해당하는 메커니즘을 서술하고 하면 다음 시험에서는 급속여과법에 해당하는 메커니즘을 적으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자, 따라서 완속여과법에 해당하는 메커니즘은 생물학적 연결작용. 이 생물학적 연결작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완속사 여과제 맨 위에 미생물을 정식을 시켜서 우리가 처리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 그 다음에 모래사 여과니까 여과작용, 그리고 hợp착작용이 완속사고, 반면에 급속사 여과법에서는 응결, 여과, 그리고 침전작용이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이 됩니다. 자, 그리고 14번. 자, 14번은 풀이가 길지만 시험에서는 상당히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폐수 속의 입자와 물질의 농도에 따라서 일어나는 침전 과정 4가지를 쓰고 간단하게 설명하시오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침전은 4가지 형태가 있죠. 1형, 2형, 3형, 4형이 있어요. 자, 1형을 독립침전, 2형을 응결, 응집침전, 3형을 지역, 간섭, 방해침전, 4형을 압축, 압밀침전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1형 같은 경우에서는 주로 무기물이 자연 침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따라서 고형물의 농도가 상당히 낮은 상태에서 일어나는데 중력에 의해서 침강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무기물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침사지와 1차 침전지가 주로 해당합니다. 반면에 2형 침전이라고 하면 응결 침전이나 응집 침전이라고 하는데, 자, 비교적 농도가 낮은 현탁액에서 침전 중에서 침전을 하면서 입자들끼리 결합을 하고 그리고 응집을 하면서 침전하는 형태를 2형 침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로 약품 침전지를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3형 침전지 같은 경우에서는 침전지가 이렇게 있어요. 침전지가 있을 때 입자들이 큰 덩어리를 형성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서로가 방해를 일으킵니다. 방해를 일으키니까 침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콜로이드성 물질이기 때문에 맨 바깥이 전부 다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따라서 이거는 지금 전체적인 침전지를 보면, 자, 여기가 표면이라고 보면 침전지 중간 정도에서 주로 발생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내용을 보면 침전하는 입자들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입자들 간에 힘이 이웃 입자의 침전에 방해를 일으켜요. 그리고 동일한 속도로 침전하면서 활성산러지법의 최종 침전지 중간 깊이에서 주로 일어나는 침전을 3형 침전, 그러니까 방해를 일으키면서 집단체로 침전이 되는 가장 대표적이죠. 자, 그리고 4형 침전은, 자, 이렇게 침전이 되게 되면 침전된 집단체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쌓여요. 쌓이면서 수분이 빠져나가고 고형물이 증가하는, 그래서 주로 농축조가 4형 침전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바닥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자, 입자들은 농도가 너무 커서 입자들끼리 구조물을 형성하고 더 이상의 침전은 안밀에 의해서만 생기는 고농도의 부유액에서 일어나는 침전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농축조에서 발생을 하고 하부, 바닥에서 발생하는 게 4형 침전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완전 혼합 반응조. 완전 혼합 반응조라는 것은 CFSTR을 이야기하겠죠. 시간을 구하는 물질 수지식을 완성하시오 돼 있어요. 자, Q 곱하기 C0 마이너스 Q 곱하기 CT는 마이너스 K의 CT는 제로에서 자, 여기서 여러분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 항을 오른쪽으로 옮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Q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Q로 정리하면 C0 마이너스 CT는 K의 CT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V 나누기 Q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시간. V 나누기 Q가 시간. 그러면 우리가 값을 표현을 했을 때 V 나누기 Q 대신에 T를 바꿔놓으면 되겠죠. 이 자체를 T로 우리가 바꿔서 전체적으로 계산을, 식 자체를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을 정리를 하면 최종적으로 T라는 것은 C0-CT는 KCT로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1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부영양호가 발생하는 수계의 pH는 9.5 이상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랬어요. 자, 부영양호가 발생한다는 소리는 뭐가 등장을 해야 되죠? 조류. 자, 조류가 많이 증식을 해요. 그러면 조류는 어떤 작용을 하죠? 광합성을 하겠죠. 따라서 광합성을 하게 되면 광합성 작용이라는 것은 물속에 있는 CO2와 H2O가 반응을 해요. 낮에. 그런 다음에 CH2O라는 세포를 합성하고 산소를 발생시키잖아요. 그럼 광합성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CO2가 소모되니까 물속에 있는 pH는 어떻게 되죠? 상승을 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광합성 작용을 많이 함으로써 물속에 있는 CO2가 소모가 돼요. 물속에 있는 CO2가 약산성 물질이거든요. 약산성 물질이 소모가 되니까 pH는 증가를 해야 되겠죠. 반면에 밤이 되게 되면 호흡작용을 하게 돼요. 호흡작용을 하게 되면 CO2가 물속에 계속 축적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pH가 낮아지는 특징을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1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위풀의 하천 정화지대 중에서 분해성 유기물질을 함유하는 생하수의 유입에 따른 하천 내 용존산소의 변화 중에서 아질산염과 질산염의 농도가 증가하는 지대는, 자, 우리가 위풀의 하천 정화지대를 나타냈을 때 네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미생물, 어떤 미생물이 증식을 하느냐, 자, 그리고 질소화합물, 어떤 질소화합물이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그 단계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럼 먼저 여기서는 아질산염이나 질산염의 농도가 증가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가장 먼저 나타나는 질소화합물이 뭐가 되는 거죠? 암모니아성 질소. 암모니아성 질소는 혐기성에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활발한 분해지대에서
암모니아성 질소가 나타나죠. 자, 그리고 아질산염이나 질산염이 나타나는 것은 그 다음 단계, 더 깨끗해지는 단계죠. 회복. 그리고 질산염만 나타내는 단계는 정수지대가 되죠. 따라서 회복지대가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참고적으로 분해지대에 보면 펀자이라는 곰팡이가 주로 서식을 하죠. 그리고 용존 산소량이 줄어들고 탄산가스라는 CO2가 증가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활발한 분해지대는 주로 박테리아가 정식을 하죠. 그리고 암모니아성 질소의 농도가 증가합니다. 자, 그리고 회복지대에서는 조류가 나타나고 질소화합물은 아질산염과 질산염의 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수지대에서는 BOD는 줄어들고 DO는 증가하는 오염 이전으로 회복이 되고 질산염, 다시 말해서 NO3N이 증가하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미생물과 질소화합물에 따라서 네 가지 단계를 정확하게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1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아래의 보기를 보고 상수도 계통을 순서대로 번호를 쓰시오. 급수, 수원, 송수, 도수, 배수, 치수, 정수예요. 자, 우리가 암기를 합니다. 상치도 청송에 배급한다 이렇게 암기를 하는데 여기서 상이라는 것은 상수도를 뜻해요. 치라는 것은 취수, 도는 도수, 청은 정수, 송은 송수, 배는 배수, 급은 급수. 그래서 순서상으로 나타냈을 때 가장 먼저 취수,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수원지가 가장 먼저 나타나겠네. 수원지. 여기서 취수. 자, 그런 다음에 도수. 그리고 정수. 그리고 송수. 그리고 배수. 그리고 급수.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순서를 매겨주시면 되겠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문제는 여러분들 선배들이 시험을 친 다음에 문제를 복원해서 제게 보내준 문제를 제가 재편집을 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치는 여러분들이 제일 정확하게 문제를 복원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을 친 다음에 문제를 복원해서 제게 보내주시면 후배들을 가르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꼭 부탁을 드릴게요. 자, 복원된 문제는 어디로 보내시느냐 하면 제가 사용하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사용하는 메일은 kwe7002@한메일넷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한 번 정도보다는 두 번 정도, 두 번보다는 세 번 정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인강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문제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요. 기출 문제가 똑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보통 보면 조금씩이라도 변형을 시켜서 출제를 하는 문제를 맞춰야지 합격을 하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려고 하면 여러 번 듣고 자꾸 그 문제를 접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